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중등임용 서울물리에 최종 합격한 정승현 교수님 수강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저의 상황과 시험 결과, 그리고 1차, 2차 시험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험 생활 동안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스터디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아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학년이었던 해부터 계속 시험을 꾸준히 응시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 두 번의 횟수에는 관광시험이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만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도에는 이제 물리 임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는 했었지만 정말 과락만 면한 상태로 정승현 교수님의 강의를 2022년 임용부터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23 임용부터 1차를 합격했는데, 이때 제가 너무 오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서 일병행을 조금씩 하면서 합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는 합격했지만 조금 점수가 부족해서 이제 2차의 점수로는 조금 부족해서 최종 탈락을 2번 하고 올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까지 봤던 23, 24, 25 임용에 대한 결과인데, 저는 이번에 30명의 TO가 서울 물리에서 있었고 저의 점수로는 7등의 석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제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서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임용부터 제가 그래도 정승현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면서 유의미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 점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교육학 때문에 뭔가 합격과 불합격의 그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점대 후반의 점수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전공 점수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 임용에서는 제가 인강으로만 수강을 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40점대 전공 성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총 합을 보시면 60점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그래도 임용에 대해서 합격을 꿈꿔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사실 컷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12점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계속 서울을 응시하다가 인천을 응시해 봤었는데 인천 컷에서도 8점이 낮았습니다. 그 대신 사립의 점수를 이제 제가 2순위에서 사립을 지원했었는데 사립 1차 커트라인에서 1점 부족했고, 이제 그래도 전공을 높여간다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탈락을 한 뒤에 2월 달에 정승현 교수님이 설명회를 해주시면서 상담의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교수님을 뵙고 학원에 와서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교수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전공 성적만 올린다면 그래도 빠르게 합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3 임용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봤었는데, 이때 제가 조금 힘들어서 기간제 생활을 2달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1월부터 다시 1차 시험 준비를 해가면서 3, 4월에는 일병행을 했지만 하루에 4시간까지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따라가다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직강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성적이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실험이 약했고 다른 2차 성적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소수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실 상심이 조금 커서 이제 시간 강사를 2군데 구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
까지는 이제 제가 2차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제 시간 강사를 구하고 3월부터 이제 직강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병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실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와버려서 결국 2점 정도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너무 이제 힘이 안 나서 제가 기간제를 6개월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임용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8월까지는 아예 공부가 거의 안 되는 상태였고 9월부터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합격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모여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전공 점수는 제가 56점 중에 39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3교시 전공 B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전공 B만 봤을 때는 제가 10점을 겨우 넘는 11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전공 A가 조금 쉽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28점 만점에 28점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 있는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과 개념 보충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 개념 보충의 경우에는 먼저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2023 임용부터 2025 임용까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 임용에서 제가 직강을 다녔던 5월부터 시작해서 짝스터디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짝스터디는 정승현 교수님이 직강생들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짝스터디나 또는 여럿이서 하는 스터디를 꾸려주셨는데 저는 마침 5월 달에 학원에서 조교님으로 계시는 수강생 선생님과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제 물리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기 전에 그 직후에 이론을 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의 시간을 이론 수강에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서 평소에는 집에서 쉬곤 했었는데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학원 앞에서 그냥 바로 복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 개념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습으로 끝내지 않고 그 짝 선생님과 함께 교재 연습 문제를 모두 복습하는 스터디를 항상 숙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 기간을 줄여가면서 회독을 늘려가서 전체에 대해서 5회독 정도는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는 못했던 물리 보충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래도 굉장히 제가 성장할 수 있었지만 2024, 2025를 넘어오면서 어떤 스터디가 의미 있었는지를 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임용을 준비할 때에는 미니 테스트나 월간 테스트를 정승현 교수님이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것들을 단기간에 몰아서 푸는 것을 직접 혼자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획표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일주일이 11월 둘째 주였는데 이 11월 둘째 주에 미니 테스트를 몰아서 푸는 식으로 한 번씩 그 개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9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이번에 되게 길어서 그동안 기출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서 푸는 단기간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물리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풀이 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보충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응용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받았던 것은 2024 대비 임용에서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연습 문제를 바탕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4명이서 출제를 했는데 4명이서 하나씩만 출제해도 4세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인 이유는 저희가 원래는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전공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한 세트 정도만 만들어서 풀게 되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로 이제 풀게 되었고, 그 구성은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그리고 나머지를 묶어서 기타, 이렇게 4영역으로 나눠서 각자 골고루 출제해 오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5 임용에서는 제가 연습 문제를 모두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과 잘 풀리는 문제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를 챕터별로 5문제씩만 복습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학, 전자기, 양자역학, 기타 이렇게 4영역으로 나눠서 한 주에 한 영역을 모두 한 챕터씩 뽑아서 출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출제한 뒤에 자신이 그 챕터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특히 어려웠거나 헤매는 문제들 5문제만 뽑아서 그 문제만 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그냥 일반적으로 첫 챕터부터 순서대로 풀다 보면 나중에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챕터를 정해두고 골고루 모든 영역을 다룸으로써 조금 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반기 문제를 항상 1회독만 겨우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임용에서는 하반기 문제들을 모두 열심히 회독을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 열심히 돌리기는 어려웠고 처음에 강의를 듣기 전에 1회독을 하고 강의를 들은 뒤에 다시 한번 1회독, 그래서 2회독까지 마친 뒤에 이제 제가 특히 어려웠거나 오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0.5회독처럼 회독을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이렇게 실전 문제에 대해서 회독을 돌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문제를 원래는 의무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오답만 다루다 보니까 제가 특히 약했던 개념에 대해서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실제로 랜덤 모의고사를 낼 때 어떤 문제를 풀어오세요 하면서 문제지를 만들었던 온라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전 문제나 기출 동영 또는 상반기에 풀었던 연습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제가 계속 정승현 교수님께 제공받았던 문제를 골고루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교육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리교육론이 항상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아쉬운 점을 더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6점 정도 감점이 되었는데 최근에 경향으로는 물리 지식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생지 선생님들과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교육론, 과학교육론 이론에 당연히 포함해서 저희 물리만의 지식이 포함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승현 교수님의 물리교육론 교재에 개념이 먼저 나오고 기출문제가 실려 있는데 이 개념을 암기하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리교육론 수업을 하시면서 교과서 실험도 분석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수업은 듣지 못했고 제가 수시로 교과서 실험을 읽고 이해하면서 변인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5년 전공 B 임용에서 기출문제가 이 교과서 기반으로 그대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교육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전공물리 문제처럼 실제로 과학 지식에 대한 확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물리학 2에 나오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이 4점이 사실 1.1점 하나하나가 결국 교과서 실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실험을 충분히 파악한다면 그래도 물리교육론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감점된 문제들 중에 과학교육론 이론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물리 지식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교육학에 대해서 감이 전혀 안 와서 1차 성적이 나올 때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합격에 도움이 되는 점수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교론처럼 제가 최근 경향을 생각해 봤을 때 2차의 면접 문제와 같이 사례나 방안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25년 교육학 기출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사례, 그리고 활용 사례, 방법,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2차 면접뿐만 아니라 1차 교육학에서도 열심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원희 교수님의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개념을 암기하고 이 사례나 방안에 대한 대처법을 연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나 방안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먼저 교육학에 대한 개념은 혹시 모르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고 나서 사례, 방안에 대한 사를 열심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9월 정도까지는 계속 전공에만 힘을 쏟았고 이번 임용에서 10월 정도부터 암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촉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시험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고민이 있었거나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일 먼저 의문이 드는 전공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승현 교수님의 문제를 절대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사실 참고용이었고 어떻게 나온다는 정도와 그 출제 범위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고 거의 정승현 교수님의 연습 문제와 하반기 실전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이 문제만 이번 임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부에서 쓰이는 전공서나 아니면 약대 시험의 문제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이전에 풀었었는데 그 이전에 풀었던 것을 모두 끊어내고 23 임용부터 열심히 정승현 교수님의 문제만 풀었더니 오히려 전공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교론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화생지 과교론 기출을 너무 오랫동안 풀었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신 경향과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화생지 기출에만 있는 저희 물리에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화생지에서는 V도에 대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물리에서는 그때에도 실험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서 V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터디에 참여했을 때 저는 혹시 몰라서 7월 말부터 그 기간제로 일했던 학교가 방학을 하면서부터 과교론 스터디에 참여했는데 총 10주가 걸쳐서야 겨우 2014년부터 24년 임용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으시다면 개념 암기를 모두 꼼꼼히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거기에 실험에 대한 보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승현 교수님 물교론 교재에 있는 기출만 풀어도 그래도 대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시간 관리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1교시 교육학에서는 초안을 10분에서 15분 안에 모두 짜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막히는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을, 다른 분들은 키워드를 많이 작성하셨는데 저는 자세하게 작성하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초안을 보고 작성하게 되는데, 그 초안에 키워드만 있으면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오히려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이, 저는 초안지에 자세하게 답안을 먼저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 3교시 전공 A, B에서는 제가 전공 문제를 한 번씩 모두 한 바퀴를 돌려보고 물교로 문제를 한 문항당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푼 다음 그 남는 시간을 전부 전공 문제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찾은 시간 분배 방법이었는데, 제가 전공 문제를 풀 때 하나를 5분, 10분 이상 소요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전공 문제를 안 풀리는 것은 1, 2분 안에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서 나중에 확인했을 때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2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실험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험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 합불 결정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게 실험이었고, 다른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나 실연은 저희가 그래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지는데, 실험은 아무리 해도 모르는 실험이 나오거나 당황스러운 실험이 나오면 감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23임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트랜지스터 실험을 하고 빵판도 사용할 줄 몰랐는데도 4.5점이 감점되었는데, 오히려 24임용에서는 그래도 실험에 대해서 제가 2차 시험장에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학 실험에서 너무 큰 감점이 되어서 13점 정도의 감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13점은 사실 1차에서도 정말 큰 점수라서 메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3점 정도 감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는 저의 경우 1차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먼저 정승인 교수님의 실험 특강을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 직강은 총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주 2회 동안 수행이 되어서 총 10회인데, 이 10회를 교수님께서 9회를 먼저 하루에 2번의 실험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번의 수업에서는 그동안 배운 실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학원에서 수강한 뒤에 1차 개념 복습과 같이 2차 실험도 제가 실험 수강 직후에 관련 이론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이론이 있었고 어떤 개념과 공식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차 발표가 난 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연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강의를 들었던 자료를 열심히 복습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실험이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실험실을 빌려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실험만 뽑아서 그 실험 위주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서울은 기본 실험 60분, 심화 실험 100분이 있는데, 그 60분과 100분을 모두 실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만의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서울에서는 융합교육원에서 보거나 또는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너무 큰 기구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비용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 실험을 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너무 고가의 실험 장비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교재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하는 실험 교재에는 교원대나 서울대에 있는 교재 또는 대전교육청에서 출간된 교재를 이용하거나 현대아트컴 교재를 사용하곤 하는데, 그 모든 교재에서 같은 실험이더라도 방법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래프는 어떤 변인을 이용해서 그리는지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4임용에서 광학 실험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 중에 1차 공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잊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1차 공부 내용을 잊지 않도록 수시로 그 이론과 공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 방법들을 위주로 주요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가능한 실험들에 대한 교재 보고서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어 붙인 다음에 그냥 복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시간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심화 실험에서 나왔던 전지의 내부 저항 구하기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대전교육청의 교재이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게 이 그래프의 가로축이 전류 세기분의 1, 그리고 세로축이 저항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사전에 1월 초에 보고 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시험장에서 그릴 것을 보고서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교수님의 실험 특강에서 마지막 날 재실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내부 저항을 제가 제일 어려워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에 대한 실험을 가장 먼저 손꼽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매번 실험 특강을 들을 때 보고서를 받자마자 찍어두고 스캔해서 태블릿 PC에 옮겨뒀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이 실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구한 다음 입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기록에 대한 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저항의 실험에 대해서는 4-5번 정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그 100분 시간 동안 20분 정도만 사용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는 혹시 모르니 검산을 하면서 실험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그래도 감점이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어떤 실험의 문제에 대해서 쓰시오라고만 했더라도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부 저항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몰라서 한 줄만 적었다가 답안에 그 칸이 굉장히 커서 더 많은 내용을 적어서 냈고, 이번에는 소수점 감점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점수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안과 실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도안, 실연 모두 1점 이상의 감점이 되어서 자신이 없는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적은 점수가 감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12월 첫째 주에는 물화생지 카페에 있는 교과서 분석에 대한 요소를 알려주시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단권화나 문서 작업을 거의 안 했었는데, 제 성격상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즉시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고 여러 요소들이 합쳐 있기 때문에 이 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 3회씩
2주 동안 진행한 스터디가 짝 스터디였는데 이때 짝 스터디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양의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차시씩 총 4차시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중학교 과학부터 시작해서 고등 물리 1, 2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물리학에 대한 연습을 할 때 너무 힘이 빠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 스터디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짝 선생님과 협의하에 고등학교 물리학 1, 2를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중학교 과학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제목으로 과목 무관하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차시를 연습할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23년 임용에서 과학탐구 실험의 태양전지 차시를 맞닥뜨렸을 때 너무 크게 당황을 하고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과학이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물리학 1이나 2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목 무관한 차시를 모두 연습을 해보게 되었고, 특히 지금까지 화생지에서는 2 과목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 물리 전공만 2 과목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탐구 실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물리학 2를 열심히 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래도 출제 가능한 차시들을 열심히 뽑아서 연습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12월에 중요했던 차시들 위주로 다시 한번 같은 차시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 있는 차시였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만 제대로 보자는 생각으로 조금씩 연습을 했었고, 대신 이때는 중학교 차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1월 초에 연습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고등학교 문제를 연습해 보자라는 취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설검증 모형이나 STS 모형과 같이 조금 생소한 모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순환학습을 기반으로 항상 모든 차시를 하되 POE나 발견학습과 같이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특정 모형과 관련된 차시만 그 모형을 적용해서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OE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중3 차시에서 교과서에서도 권장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POE를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번에 출제됐던 유전분극은 정정기후도 다음 유전분극을 바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의 실험이 가능하므로 저는 발견학습으로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도안의 경우에는 크게 뭔가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뽑아서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달, 12월달 먼저 보시면 제가 총 24차시였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 실험들 중에 중요한 것을 위주로 24개를 뽑아서 연습을 했고, 그 중에서 3번째 스터디 날에 유전분극에 대한 차시를 저희가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다음과 같이 실험을 주 3, 4회 하되 그 사이사이에 모든 날에 시연이나 면접을 넣었는데 저는 항상 시연을 먼저 하고 면접을 연습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후배와 같이 모든 스터디를 2차 동안 준비했던 덕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이때도 저희가 시험을 마치고 나서 물리학 1을 이틀, 물리학 2를 이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물리학 2에서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을 저희가 실연 시험 직전에 연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서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이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양식을 하나로 정해두고 계속 복사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유전분극에 대한 차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항상 실험 제목과 같은
것을 입력해 두고 단원은 이때는 물리학 2이기 때문에 고3의 물리학 2 2-1단원 이런 식으로 적고 성취 기준을 맞춰서 적고 목표는 3가지가 총 출제가 되는데 보통 2가지 지식과 탐구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정의적인 목표를 물어본다면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하면서 협력심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적 요소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정해두고 지식 탐구를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항상 작성하도록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동기유발을 하고 유의점은 지도상의 유의점과 실험상의 유의점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이 유의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과정과 결과로 나누고 그리고 핵심 개념을 어디까지 도입할지에 대한 정리를 한 뒤에 적용과 5개념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요소를 넣는 연습을 해본 게 도움이 되었던 게 이번에는 실험 과정은 시연하지 않고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연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실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잘 숙지를 해 두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사실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과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가지만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그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했더니 24임용에서도 38.93이 나왔고 이번에도 38.9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해서는 이 둘만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온전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고 제가 대신 1점 정도씩 계속 감점된 이유는 무난한 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무난한 답을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먼저 최원희 교수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짧고 무료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었고 이 면접 특강에서 말씀하시던 게 바로 무난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난한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습을 해 간 것이 바로 다음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도 시험과 같이 2주 동안 주 3회 진행을 했는데 이때 합격 시그널과 같이 서울의 주력한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격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책을 바탕으로 개념을 알려주고 연습 문제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에 대한 범위를 정해뒀어요. 그래서 공부 범위를 정해두고 사전에 공부를 해오면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바로 구상해서 풀고 추가로 저희가 한 세트씩 랜덤으로 모의고사처럼 출제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때는 12월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문제까지는 만들지 않았고 그냥 구상과 즉답 이렇게만 저희가 짜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도 개념을 숙지해서인지 1월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 끝난 뒤에 면접을 한 세트씩 풀었는데 합격 시그널에 실려있는 모의고사가 총 15회가 있고 추가로 4회를 제공해 주셔서 총 19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야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근 서울 기출문제 3개년 정도를 짝스터디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론에 대한 숙지가 면접에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재료에 대한 숙지와 이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타이핑해서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시책을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조금 돌려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초점을 두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교학점제와 이번에 나온 교권 문제와 같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를 문제로 물어보는 게 서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그 해에 초등임용에 나온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복기 자료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초등임용에서 나온 문제와 중등임용에서 나온 문제를 봤을 때 동일한 것을 물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기출을 봤을 때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로서 대비할 것인가 라는 똑같은 주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임용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중등에서도 조금 그래도 매끄러운 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문제를 만들고 바로 다음에 예시 답안만 실어두면은 얼마든지 스터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출제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처럼 2차에 대한 예상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스터디에 대해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조금 낯선 환경에 있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스터디는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먼저 정승현 교수님의 실험 강의를 듣는다면 실험실은 굳이 빌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교실의 경우에는 제가 발성에 대해서 스터디룸을 작게 빌렸을 때와 큰 교실에 갔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공간에서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험은 당연히 문제풀 시간을 서울 응시생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는 습관과 실험 수행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열심히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련은 그 시간 분배에 대해서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면 빠르게 그 습관을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바 노트를 저는 주로 확인했고 실제로 면접에서 제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걸 봤을 때 모든 문항이 거의 3분 이내에 끝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 동안 도움이 됐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타임랩스 스터디와 계획 인증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1, 2차 내내 진행함으로써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게 3번인데 제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1, 2번의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시험 직전까지 고민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4번과 같이 전공의 1차 합격 유무를 전공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공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결과가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그런 경우에 좋으니까 기뻐서 뭘 안 하거나 나쁘니까 기분이 좋지 않거나 할 거 없이 제가 어떤 영역을 보충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영역을 보충하고 피드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봤던 것은 먼저 문제를 인쇄한 다음 펜이 아닌 샤프로 작성을 하고 위쪽 여백부터 풀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간부터 푸는 습관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중구난방으로 푸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앞에서부터 쓰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검산할 때도 편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나서 파란 펜으로 다시 한번 검산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점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지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짝스터디와 같이 한 명을 앞에 두고 말하는 연습을 할 때 가장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스터디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과 또는 이렇게 약 복용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대노를 먹으면 훨씬 안정이 되어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질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용지를 맞춰서 인쇄하고 거기에 문제를 푸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시험지나 2차 지도안은 B4이고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A4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연습을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들을 연습하고 나서 시험장에 가니까 훨씬 긴장이 덜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면접 같은 경우에는 A4라서 굉장히 작은 곳에 구상을 해야 되는데 여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파란펜을 이용해서 제가 시험지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은 것인데 1, 3번에서 원래 1점씩 잘못 푼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진짜 시험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5 임용해서 실제로 푼 것들을 스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평균에서는 항상 이상이긴 했는데 오히려 쉬울 때는 평균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조금 어려울 때는 평균에서 멀어진 점수가 나와서 이번 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자역학이 딱 1점만 감점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양자역학을 학부 시절에도 수강을 겨우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정승현 교수님 수업 덕분에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형 마지막 문제인데 이때 섭동 문제가 굉장히 제게 어렵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만 오른쪽에 풀어두고 왼쪽을 남겨두고 나중에 물교론 푼 뒤에 다시 한번 풀어보니 정승현 교수님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4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차, 2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